이번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챕터 연속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기본 개념에 있는 부분 중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연금소득은 시험에서 안 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연금소득을 여러분이 원천징수할 일은 없어요. 자, 일단 그렇게 시작할게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일이 내가 없는데 왜 배우냐라고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소득자 입장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는 드문다는 얘기예요.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건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 있는 쪽에서 일을 해야 원천징수 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천징수 당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당하는 입장이 더 많고 주는 사람의 입장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연금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의 입장에 가려면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하시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를 하시거나 이 되셨을까요? 또는 나는 삼성생명에 입사를 해서 연금 지급하는 처에 일을 한다거나 자, 그럼 그런 쪽에 일을 하지 않는 한 이 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거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기업들에 대한 입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은 뺀 나머지 소득을 접할 기회가 더 많고요. 더 재밌는 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 프로그램에 가시면 연금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메뉴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특수한 업에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습니다. 아, 교육 버전이니까 없겠지. 아니요. 상용 버전, 실제 업무에 쓰는 버전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금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안 배워도 되지 않느냐? 아니죠, 여러분. 연금소득 수령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가서 나는 일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자료 중에 연금소득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소득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금소득 수령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금을 또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하소연을 나한테 해요. 아니 그 하소연을 왜 나한테 해요? 연금을 가입했던 쪽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그 하소연을 안 들어주겠지. 그렇죠? 고객님 예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연금소득의 계산부터 보겠습니다. 야, 연금소득의 계산은 당연히 연금소득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실제 내가 받는 연금소득이 있을 건데요. 그 연금소득에서 누구는 빼라. 항상 비과세 소득은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은 빼주시고 그러면 그 비과세 소득을 빼고 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총연금액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뺀 이런 소득들, 그래서 총연금액 또는 우리 근로소득 때는 총급여란 표현 썼어요. 다른 소득들은 총수익금액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금액, 총연금액, 총근로소득이다라고 해서 총급여액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모두 다 과세가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럼 그 과세되는 연금 금액에서 무엇을 근로소득처럼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근데 이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한도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900만 원 한도. 근데 여러분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한도 얼마였죠, 여러분? 2천만 원이었죠. 네, 2천만 원. 자, 그래서 그거를 빼고 연금소득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에 여기 들어가는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연금소득 금액 산출안에 들어가는 연금. 그러면 앞에서 제가 다른 수업했을 때 이런 얘기는 했어요. 연금소득은 무슨 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이 있고 무슨 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들어봤던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등등등. 자, 그리고 사적연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또는 금융사에 가입하였다. 우리 여러분 은행에서도 팔잖아요. 그쵸? 또는 연금사에 가입하였다. 이런 얘기들 하겠죠. 등등등.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봤더니 공적연금 그러면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에 내가 들어간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국민연금이란 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은 몇 프로를 징수한다? 기억나요? 여러분 이합일 때 잠깐 했는데 9%. 그쵸?
9% 징수예요. 다만 이 국민연금 9% 중에 누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죠? 우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50%. 자, 그리고 사용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몇 프로? 50%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건 무엇으로 처리하고 끝내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서 끝내고, 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무엇 하겠다?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할 때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이 예수금은 연말정산 때 무엇으로? 우리 소득공제로 들어옵니다. 또는 우리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세액공제는 다른 거여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월급에서 당연히 너가 50%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납입액 전액이 9%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누구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던 거. 그래서 근로자 본인 월급에서 부담했던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에 무엇하겠다?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거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적연금. 자, 사적연금은요,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러면 이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계좌에서 내가 일정 기간 뒤에 수령하게 되는 거. 자, 공적연금은 현재 아마 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들어갈 거예요.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몇 세부터 수령하고 있다? 65세가 돼야 수령이 돼요. 자, 사적연금은 보편적으로 몇 세부터 수령한다? 55세부터 수령하고요. 이 수령의 나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부터 이제 수령하는데 내가 가입했던 연금계좌가 있을 거고 그 연금계좌에서 55세 도달하면 나오는 부분. 자, 그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아, 이연퇴직 소득이 있네. 라는 게 있어요. 자, 이연퇴직.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계할 때 연금 배웠죠. 네, 그 얘기 다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봤을 때는 내가 기업의 입장으로 놓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득자 입장 놓고 봤더니 그럼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아유 저희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금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다는 건 이들은 지금 현재 사회 적립퇴직 제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사내 적립은 회사가 망하면 우리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몇 개월, 몇 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급여는 3개월, 퇴직금 3년이라고 ERP 수업할 때 했었죠. 자, 그거밖에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사회 적립은 무조건 퇴직금 용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 사회 적립하는 연금의 제도가 DC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DB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됐을까요? 자, DC는 자신의 개인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내 실계좌로 바꿔서 내가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DB는 회사에서 지금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단일 계좌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퇴직금을 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퇴직금 얼마 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담당자면 종업원한테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디 어디 가셔서 어느 회사에서 왔고 퇴직금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터지 다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국민은행에 가입했다 그럼 국민은행에 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 오셨어요라고 하시면서 퇴직금 계산이 이만큼이네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럼 회사에서 반드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꼭 달라고 하시고 자, 그 서류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류에 가서 봤더니 아니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무슨 부분 아유 만자가 빠졌어요 여러분. 5천만 원이란 퇴직금이 계산이 됐는데 이 5천만 원을 아 내가 수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맞는데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서 이후 처리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봤더니 퇴직금이 얼마이고 뭐라고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연한다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내가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 요건이 넘어가면 일시 수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5천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5천 정도이면 1년 근무에서 5천을 받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일시 수령이란 부분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된다? 아, 연금처럼 수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5천만 원 세금을 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한다? 우리는 연금 계좌로 넘긴다고 해요. 그거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이연퇴직소득. 근데 이 이연에서 넘어왔던 부분, 이거 신고는 다 해요, 여러분. 이연했던 계좌 신고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근로자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추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내가 일시금을 수령할 건지 아니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건지 본인이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일시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뭐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퇴직금이 될 수 있고요. 퇴직소득이 이제서 들어와요.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연금 수령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달라져요, 뒤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요 이연퇴직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이건 퇴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소득공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 가입한 거 퇴직소득 공제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DC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DC도 여러분 무슨 부분 회사가 불입한 건 연금이 아니라 원래 회사 불이백은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회사 불이백에 이게 개인의 가상계좌라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엇 할 수 있다? 본인이 추가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이 소득공제에 들어오는 건 본인의 추가 불입이 있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불입한 건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상한 오해하지 마실 것. 그래서 본인이 추가 불입했을 때 그러면 DC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가 얼마나 좋냐면 이거 다 집계할 때요. 회사 불입은 알아서 빼줘요. 너는 안 되는 애야.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땐 지문을 주겠죠. 그럼 회사 불입액은 안 되는 거고 내가 넣은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DB는 내가 추가 불입 못해요, 여러분. 내 계좌로 넘어와서 이연 계좌에 넣을지는 있지만 지금 회사 계좌로 갖고 있었을 땐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연퇴직은 DB에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없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본인 추가 불입이 있다라고 했고요. 요거 말고 제가 무슨 부분,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 하나 가입했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연금저축은 여러분 소득공제가 아니고요. 어디로 넘어간다? 세액공제로 넘어가요. 누구도. 아까 여기 본인 추가불입도 사실상 세액공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 공적연금만 소득공제이고 그래서 지금 요 세액공제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과 DC에 본인이 추가불입했던 건 세액공제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 그러면 내가 납입했던 금액과 우리 700만 원을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작은 금액, 미니멈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우리 12%를 세액공제해 주겠다. 또는 우리 몇 프로?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요 얘기는 뒤에 가면 우리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 세액공제 얘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연금 계좌와 관련된 세액공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부분? 자, DC는 자, 운용수익이 붙겠죠, 여러분. 운용수익. 그렇죠. 내 가상계좌잖아요. 그럼 이 운용수익은 누가 가질 것이다? 근로자가 갖는 거예요.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운용수익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DB의 운용수익은 누가 갖는다? 회사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본의 전입.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된 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은 우리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우리는 앞에서 수업을 다 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운용수익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개인으로 들어오는 그럼 이 부분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던 부분, 여기까지가 종합소득 때 공제받는 얘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 뒷얘기까지 했죠, 여러분? 내가 일시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 라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난 무슨 소득이다? 연금소득. 다만 수령의 나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적은 65세, 사적은 55세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로 수령할게 라고 하면 소득이 달라져요, 여러분. 누군가는 퇴직이고 누군가는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적연금과 퇴직 이연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내가 일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이 되고요. 우리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했던 연금계좌로 들어갔던 부분이랑 운용수익 부분에 해당되는 건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린 딱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자로 빠지는 것도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실 부분, 이제 연금소득의 범위. 사실 앞에서 벌써 얘기 끝냈고요.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것. 시험 문제 이 부분 냈더니 죄다 틀리고 나옵니다. 전산 실무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론뿐만이 아니라. 자,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이런 연금. 다만 우리 이 공적연금은 여러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눠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을 뭐라고 부른다? 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고, 자, 이걸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공적연금은 그대로 무엇 할 수 있다?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라고 하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공적연금이 소득공제로 전부 다 들어왔느냐? 과거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금은 9%라고 하는 국민연금 기준으로 할게요. 9%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가 그리고 근로자가 50대 50을 부담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부담 안 하고요. 이 9%를 3%, 3%, 3%, 333 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이거 못 봐요. 저는 봤던 세대에 속해요. 이게 90년대까지 90년대 진행해서 99년대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요 체제에 있었을 때는 이 연금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하고 연금을 냈어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그럼 그 연말정산 공제로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고요?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연금소득에 대한 게 정리가 됐다? 아, 아이고, 2002년 1월 1일부터 불입했던 부분부터 뭐가 되고 있었다? 우리 소득공제가 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건요. 내가 뭔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내가 돈 넣는 거여서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원금은 절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세금을 지금 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너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았잖아. 이거 받았던 거 네가 이제 연금으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예전에 세금 혜택을 봤으니 세금 혜택 받았던 걸 네가 연금을 수령할 때 무엇해라? 토해내. 이런 원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부분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문구에 나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 불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진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하는데 이거 종업원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가 연금 받는데 연말정산 대상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거 국민연금으로 받는 거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 서류 떼실 수 있으니까 서류 떼오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불입했던 걸 받고 있는 상황이면 이분은 연금을 매달 얼마를 받든 간에 과세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판별을 해준다고 못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류 떼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글씨로 내겠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두 개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과세되는 것과 과세되지 않는 것. 그럼 저 같은 사람이면 더 복잡하겠죠. 저를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사적연금소득. 자, 사적연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부분 불입을 하고요. 그 부분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제도이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설정하는 계좌. 근데 반드시 기억하실 거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거를 연금의 소득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겠다라고 했을 땐 지금 세액공제에 들어오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은 지금 누가 불입한 부분만 들어와라? 근로자 불입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로자 불입분. 그러니까 회사가 불입한 건 연금의 성격이 아니라 퇴직금의 성격인데 이게 연금의 계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DC가 있고 DB가 있고 IRP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IRP 계좌가 지금 무슨 부분? 개인 퇴직연금 계좌거든요. 근데 지금 DC였던 사람들은 이 계좌로 다 이어나는 거예요. 아니, DB였던 사람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DC는 본인들 실계대로 그냥 전환하면 돼요. 근데 가끔 나 다른 회사 다닐 때 DB가 있어서 IRP 계좌가 있는데요. 그러면 DC로 갖고 있었던 거 여기에 무엇하는 게 낫다? 묶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은행 가서 다 개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어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연금으로 수령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억할 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건 회사가 넣은 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IRP 계좌로 따로 갈 거라서. 자,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서요.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계좌가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적연금 소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 가져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여러분 기억할 건 공적과 사적이고 그리고 공적연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 수령하게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비과세 연금소득.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연금소득 여러분 아까 총 연금액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 있으면 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볼 일이 많지 않아요. 자,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유족과 장애, 공무원연금법 등등에서 받는 유족과 장애와 상해. 자,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군 포로대우에 의한 이거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겠죠? 지급받는 연금. 근데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있을까요? 그나마 볼만한 걸 얘기한다면 1번과 2번. 근데 여러분 이건 우울한 얘기예요. 내가 장애를 얻었거나 내가 사망해서 내 유족이 내 연금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우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과세 연금소득은 일상적으로 내 소득을 가지고 얘기할 땐 볼 게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 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자,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공적연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국민연금 공단이 뭐 이런 식의 관점. 그들이 공적연금 소득을 무엇할 때? 지급할 때 무엇해라? 우리 연금소득과 관련된 간이세액 조경표가 있다. 이것도 국세청이 조율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간이세액 조경표가 있었잖아요. 연금소득도 간이세액 조경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에 의해서 우리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몇 프로를 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이세액표에 있었댄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음 연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무엇 하셔라? 우리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소득 중에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적연금도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이제 그 얘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사적연금. 여러분 이거 교재에 원천징수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사적연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사적연금. 사적연금을 제가 썼어야 되는데 오타를 내드렸더라고요. 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표를 2개 붙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무슨 부분이요? 나이와 관련돼서 연금 수령일의 현재 나이를 가지고 원천징수세율 적용할게 라는 거와 그와 관계없이 자 종신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 그럼 2개를 비교해서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개를 비교해서 중첩이 되면 나는 이쪽에만 해당이 된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고요. 이쪽에만 해당된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2개가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엇 하셔라. 낮은 세율로 가라. 그래서 동시에 요건이 충족한다라면 낮은 쪽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랍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70세 미만은 몇 프로? 5%.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적연금 55세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55세부터 언제까지? 70, 그러니까 69세까지겠죠? 69세까지는 5%. 그리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까지는 4%. 자, 80세 이상은 몇 프로? 3%. 그래서 예전엔 연금에 대해서 사적연금 할 때 원천징수율 몇 프로예요? 그러면 5%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몇 프로부터? 아, 최소 3%부터 최대 5%의 구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령에 따라서 지금 세율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종신계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금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데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 계약서 명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신계약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연금소득은 몇 프로를 떼고 있다? 원천징수 세율이 4%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무슨 부분? 70세 미만과 4%가 두 개가 같이 겹치는 나이 조건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누구 가라? 일로 가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근데 이런 80세 이상이면 이 두 개가 나오는 조건에, 아, 나 나이 조건 80세 이상이야. 나 지금 81거든. 그런데 이 종신계약에 대한 부분이래요. 그럼 4%이면 3%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쪽으로 가라고요. 아까 70대 미만은 이런 계약이다. 그러면 4%가 더 낮잖아요. 그럼 이거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연금소득을 연금 외수령으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을 연금 외수령으로 연금 외 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의 몇 프로? 70%에 대한 부분으로 무엇해라? 원천징수를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0년 초과에 대한 부분의 요건이었다면 60%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의 전체 중에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빼야 되니까 거기다 곱하기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소득 중에 누구라는 식의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에 몇 프로? 70%를 보편적으로 떼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너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이 수령하는 금액이 몇 년이 지났는지 봤더니 10년 이상이 넘어갔더라. 초과됐더라. 그러면 70을 몇 프로로? 60%로 적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하는 것처럼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만다행인 건 여러분 이 원천징수주 세율을 우리한테 내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낸 적은 없어요. 기존에 단일세율 5%였을 때는 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걸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이라는 건 출제자 의도대로 내는 거니까 내지 마세요 얘기는 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입니다. 자,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배, 우리 뭐 있었어요, 여러분? 2배, 4근, 연기의 소득. 자, 그럼 그 6개 소득은 종합과세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종합과세 할 때 우리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분리과세는 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연금소득도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만 공적연금을 빼고 너가 무슨 부분 사적연금에서 받는 여러분 공적연금 빼면 사적연금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 얼마 이하까지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적연금이 있는 아버지를 제가 부양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매달 50만 원씩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1년 동안 받은 연금이 얼마가 돼요, 여러분? 600만 원이라는 사적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내 부양가족에 들어와서 연말정산에 적용을 할 건지 그럼 분류가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아버지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 나는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공제 안 받을 건지 자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들어와서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1,200만 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뒤에 가면 또 얘기하겠죠. 어디서요? 오늘 수업할 때 인적공제 얘기할 때.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합계금액 1,200은 공적연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라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다음. 근데 여러분, 왜 이거 선택을 하는 게 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냐면,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죠? 원천징수 세율, 사적연금이요. 제일 높은 거, 우리 5%예요. 제일 낮은 거, 3%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원천징수 5%로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뗐어요?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우리는 1,2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다? 6%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5%로 내고요. 부양가족이 들어서 세금 혜택의 폭을 더 넓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오히려 1%덜 냈으니까 1%덜 낸 거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 뭐 다른 사항이 들어가면 부담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져보실 땐 지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부담하는 세율과 이 사람이 원천징수만으로 끝낸다라고 했을 때 부담했던 세율을 항상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이 들어오는 게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시고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900만 원 공제하는 얘기 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연금소득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총 연금에서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금소득공제.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0만 원까지는 우리 총 연금에 그럼 100%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까지는 40. 자, 그 이유는 20, 그 이유는 1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는 기억해야 될까요? 900만 원을 공제한다라는 건 기억을 최소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면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뭘 더 알려드릴 거냐면 문제는 여러분 뒤에 가면 뭘 배울 거냐면 자, 사적연금 1,200 이하는 분류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공적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 이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소득세는. 그래서 인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적공제를 얘기할 때 항상 따지는 게 그거예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얼마 벌어? 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무엇하면 충족하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득에 대한 충족 여부에 연금 얘기도 거론하겠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사적연금은 이거로 끝나지만 공적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얘기할 때.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적연금 내가 1년 동안 수령한 금액 얼마이면 516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왜 516만 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100만 원 이하라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충족 요건이어서 부양가족이 들어와요. 그럼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는 걸 계산해 보면 516만 원 이하이면 그게 돼요. 왜냐면 350까지는 100%. 그러면 우리 516만 원에 350 빼고 나머지 금액은 40%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보면 그게 100여만 원 돈이 나와요. 이 100여만 원 돈 아래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16만 원 이하라는 거 뒤에 가서 우리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등장할 거고요. 연간 900만 원이란 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기억해 주시고 요거 1200도 기억하고 갑니다. 여기부터. 자, 그 다음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로 넘어갑니다. 자,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자, 그리고 공적연금은 여러분 약속을 어기잖아요. 지급받기로 했던 날짜에 따박따박 통장이 들어옵니다. 자,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되는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하는 날. 그죠? 연금 수령한 날. 자, 이외에 연금소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 연금을 지급받는 날을 우리 무엇으로? 수입 시기로 보아서 우리 무엇한다? 귀속으로 세금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금소득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다. 공적연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 900만 원까지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였을 땐 분리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기억합니다.